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이 정작 자기네 호위함이 모자라서 동맹국한테 손을 벌렸다면 여러분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뉴스에선 요즘 K방산 초대박, 한국 무기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제목만 쏟아집니다. 그래서 다들 이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진짜 정체는 우리가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라 세계 최강이라던 나라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겠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서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왜 자기 배 한 척을 제때 못 만들까요? 둘째, 그 빈틈이 지금 한국한테 굴러들어오고 있는데 그 기회의 가격표에는 도대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겹으로 내려갑니다. 표면은 미국이 왜 배가 없는가? 그 아래 동기는 왜 그 빈틈이 캐나다와 폴란드를 우리 쪽으로 돌려 세우는가?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인가? 미리 한 가지만 던져두죠. 미국이 지금 굴리는 이지스 구축함이 75척입니다. 그런데도 호위함대 하나를 제대로 못 짜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K방산 수출 호재 뉴스가 아니에요. 세계 군사 질서의 한 축의 금이 가면서 생겨난 빈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뉴스는 K방산 대박이라고만 외칩니다. 정작 이 대박이 왜 가능해졌는지 그 밑에 깔린 구조를 짚는 보도는 거의 안 보여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그림은 절대 안 잡힙니다.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히 계약 하나, 수주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 년 동안 굳어져 있던 누가 무기를 만드는 나라인가라는 질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겁니다. 미국이 비우는 자리, 유럽이 다시 채우려는 자리, 그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진지하게 거론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를 셋으로 나눠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은 왜 못 만드는가? 그래서 캐나다는 왜 한국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남기는 진짜 숙제는 무엇인가? 순서대로 가보죠. 먼저 표면부터 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한테 호위함대를 같이 꾸리자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다들 미국이 동맹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이유가 황당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배가 없어서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배가 없습니다. 지금 미 해군이 갖고 있는 호위함들이 거의 다 노후하고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임무는 전부 이지스 구축함이 떠맡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75척이요. 그런데 이 구축함들이 한가하냐? 전혀요. 한 척이 작전에 투입되면 그게 전 세계 바다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는 인도 태평양, 어디는 중동, 어디는 정비 중이고요. 그러니까 호위함대를 새로 편성하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배가 더 있어야 하는데 그 알파가 지금 없는 거예요. 세계 최강 해군이 호위함대 하나를 자기 힘만으로는 못 잡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역사를 딱 한 번만 짚고 가겠습니다. 1980년대에 이거랑 똑 닮은 상황이 한 번 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어니스트 윌 작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호송 작전이었고 미 해군 기록소에도 남아있는 사건이죠. 그때 미국은 이 어마어마한 작전을 누구의 도움도 없이 단독으로 해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시절 레이건 행정부가 600척 함대 계획을 밀어붙이며 막 정점을 찍고 있었거든요. 배가 넘쳐나던 시기였어요. 그럼 지금은요. 목표로 내건 300의 척조차 채우질 못합니다. 그러니 어니스트 윌 때는 혼자서 해냈던 일을 지금은 동맹이 안 도와주면 시작조차 못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같은 바다, 거의 같은 임무인데 40년 사이에 세계 최강의 위치가 이렇게까지 달라졌어요. 숫자 하나로 보면 600척을 바라보던 나라가 300척을 못 채우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배의 숫자만이 아니에요. 조선소도 부족하고 거기서 일할 인력도 없고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에요. 배를 새로 뽑아내려고 해도 그 배를 만들 손이 없고 만들 공간이 없고 만들 자고 결정해 줄 정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호르무즈 같은 길목에서 또 한 번 대규모 호송이 필요해지면 미국은 이번엔 혼자 못합니다. 80년대엔 혼자 했던 그 일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 최강이 동맹한테 손을 내미는 것. 이게 정말 여유에서 나온 협력일까요? 아니면 혼자선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내미는 손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기술이 모자라서 생긴 일이 결코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결국 미국이 돈이 없거나 기술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깔끔하죠. 여기서 끝내면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정치예요. 정확히는 지역구 정치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해외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만들 거면 미국에 들어와서 조선소를 지어라. 이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을까요?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를 절대 못 버리거든요. 조선소, 일자리, 지역 표심, 지역 경제, 이걸 외국한테 넘기는 순간 그 의원은 다음 선거가 없어요. 동네 주민이 들고 일어나고 지역 의원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 배가 모자라 발을 동동 굴러도 해외 건조라는 말은 입에도 못 올리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제 손발을 스스로 묶어버린 겁니다. 위기가 코앞인데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말하면 정치적으로 죽는 구조죠. 그러면 이 자가당착이 어디로 번지느냐?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오커스, 그 미국, 영국, 호주 핵잠수함 동맹이에요. 오커스도 똑같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짓는 미국 조선소들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니까 최근엔 건조 방식까지 통째로 바꾸고 있어요. 옛날엔 잠수함 한 척을 한 조선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었다면 지금은 작은 조각, 그러니까 모듈로 쪼개서 만듭니다.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가 두 군데 있는데 쉬고 있는 데서 모듈을 따로 찍어내는 식으로요. 어차피 도면은 똑같으니까 나눠서라도 속도를 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속도가 안 붙습니다. 여기에 호주, 조선업까지 엉망이다 보니 오커스가 줄줄이 지연되는 건 어찌 보면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강대국 셋이 모여 만든 동맹이 정작 배를 못 만들어서 휘청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결론은 늘 똑같아요. 어쨌든 미국에 들어와서 조선소를 지어라. 이렇게 되면 시간은 또 한참 걸리고요. 해결책이 안 보이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묘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든 어디든 배가 필요한 건 지금 당장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내미는 답은 미국의 조선소를 새로 지어랍니다. 조선소를 짓고 인력을 키우고 첫 배가 물에 뜨기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빨라야 몇 년, 길면 10년입니다. 발등에 불이 붙었는데 소화기를 새로 만드는 공장부터 짓자는 격이에요. 급한 불은 지금 끌어가야 하는데 정치는 국내 일자리라는 명분 앞에서 그 불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극이 동맹국한테는 곧 기회의 창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빈틈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가 지금 F-35 도입을 재검토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구글 검색량이 확 늘었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캐나다 안에서도 F-35를 두고 의견이 반반이에요. 한쪽은 성능만 보면은 F-35를 따라올 전투기가 없다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미국이 이렇게 우리를 홀대하는데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다른 나라 전투기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쪽입니다. 사실 지금 캐나다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는 건 한국이 아니라 스웨덴이에요. 그리펜 전투기를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열심입니다. 경쟁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근데 성능 1등인 전투기를 두고도 캐나다가 선뜻 못 갈아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F-35를 포기한다는 건 미국과 갈라서겠다는 메시지로 익히기 때문입니다. 무기 거래가 아니라 외교 인질극에 가까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몰아붙이는 지금 분위기에선 그 인질의 끈이 오히려 더 팽팽해집니다. 그러니 전투기만 보면 가능성은 이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두 해 전엔 이 기회를 크게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쉽지 않겠다 이렇게요. 그래도 분명히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에요. 잠수함 수주 캠페인을 거치면서 캐나다 안에서 한국 무기를 보는 눈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진지하게 검토 대상에 올려놓기 시작한 거죠. 어필할 포인트가 분명히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열쇠는 전투기가 아니라 잠수함입니다. 만약 다음 달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받는다면 그때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져요.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 전체를 캐나다가 다시 보게 됩니다. K9 자주포에 다연장포까지 캐나다가 전력 증강을 하려는 품목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통째로 묶이는 패키지 거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잠수함 하나가 문을 열면 그 뒤로 줄줄이 따라 들어가는 구조죠.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긴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게다가 당장 급한 훈련기 사업도 있습니다. FA-50, T-50을 캐나다에 팔려고 몇 년 전부터 공을 들여왔으니까요. 캐나다 공군도 어쨌든 훈련기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화려한 전투기 한 장면에만 시선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잠수함과 자주포와 훈련기까지 우리가 챙겨봐야 할 카드가 여러 장 깔려 있어요. 어느 한 장이 먼저 뚫리느냐의 문제지 판 자체는 이미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봅시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는데도 배를 못 만들어요. 폴란드는 잠시 뒤에 보겠지만 기술을 받아서라도 미친 듯이 찍어내려 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무기를 파는 나라가 강국이 아닙니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강국이에요.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못 만드는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치 때문이라고 했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딴 사람이 챙긴다는 옛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 구도마저 비틀렸어요. 기술이라는 재주는 미국이 다 가졌는데 정작 그 재주를 부려야 할 곰이 제 발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만들 줄 아는 한국이 메우게 된 거고요. 여러분이 K방산 대박이라는 뉴스를 보면서 어딘가 좀 이상하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습니다. 이 대박의 진짜 정체는 우리 실력이 하루아침에 전파한 게 아니라 남의 위기가 만들어낸 빈자리였던 거예요. 기분 좋은 뉴스 뒤에 이런 차가운 구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만드는 능력이 권력이 되는가? 냉전 이후로 강대국들은 무기를 설계하고 파는 쪽에 무게를 실었어요. 만드는 건 비용이고 파는 건 이익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전쟁이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정반대였던 겁니다. 설계도는 금고에 있는데 그 설계도를 쇳덩이로 바꿔낼 조선소와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미국이 지금 딱 그 벽에 부딪힌 거고요. 반대로 한국은 울산과 거제에서 실제로 배를 뽑아내는 능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세계가 우리를 다시 보는 이유예요. 설계는 누구나 흉내낼 수 있지만 실제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따라잡히지 않으니까요. 그 위기의 빈자리를 가장 영리하게 파고든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K 전차 현지 생산 계약을 맺자마자 자국 방산업계에 365일 24시간 공장을 돌릴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어요. 2026년 국방비를 GDP의 4.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고요. 재밌는 건 이게 다 순수 국방 예산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별기금에 유럽연합 대출에 세이프 기금까지 끌어다 습니다. 돈줄을 여러 갈래로 뚫어놓은 거예요. 저는 폴란드를 보면 냉전 시기의 서독이 떠오릅니다. 냉전 때 서독은 최전선이자 유럽 전차의 강국이었죠. 그 시절 서독은 경제 성장에 불이 붙어 있었고 최전선이라는 절박함까지 겹쳐서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은 어떤가요? 여전히 유럽 방산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긴 하지만 냉전 때와 비교하면 많이 위축됐습니다. 그 빈자리를 지금 폴란드가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벨라루스 코앞에서 우리가 최전선이다라는 절박함이 있고 경제도 받쳐주고 있고 욕심도 큽니다. 전통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이 차지하던 유럽 방산의 자리를 폴란드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 방산의 무게중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본고지를 깔아준 게 바로 2022년 우리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신의 한 수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 가동령에는 좀 더 날카로운 속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폴란드가 K2로 자기네 구형 T-72 전차를 빠르게 대체하면 그 밀려난 T-72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폴란드 자신의 현대화인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모를 메워주는 작업이기도 한 겁니다. 한 수로 두 가지를 노리는 거죠. 실제로 그동안 폴란드의 구형 무기 상당수가 이미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폴란드는 욕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냥 우리 무기를 사주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기술을 받아서 유럽 최대의 방산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야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폴란드에 깔아놓은 본거지는 잘 굴러가면 유럽 시장의 교두보가 되지만 한편으론 언젠가 우리와 경쟁할 허브를 키우는 일이기도 한 겁니다. 양날의 칼이라는 거죠. 기회와 위험이 같은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 우크라이나 전선도 지금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미국 정보 당국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이 약 4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습니다. 2023년 이후 첫 대규모 탈환이에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점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본질은 누가 더 잘 싸우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부딪힌 양상도 비슷해요. 버티는 쪽이 이기는 구도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양상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하늘을 나는 드론, 자폭 드론이 주역이었다면 지금은 땅에서 움직이는 무인 지상 차량, 그러니까 UGV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야 했던 전투를 이 무인 장비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 400제곱킬로미터 탈환에도 UGV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드론의 최강자가 미국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폭용 해상 드론도 스타링크가 바꿔놓은 전장도 다 우크라이나가 앞서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관계자들조차 이 분야는 우크라이나가 제일 앞서 있다고 인정할 정도예요. 러시아는 키이우에 수백억짜리 공습을 거듭 퍼붓고 있지만 사실 그건 새로울 것도 없는 패턴이고 효과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여전히 저항 의지를 갖고 버티고 있고요. 다급한 쪽은 오히려 러시아라는 신호죠.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맨 앞에서 미 해군이 호위함이 없어서 손을 벌린다는 게 충격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까지 따라오신 지금 그게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건 충격이 아니라 신호였어요. 한 시대의 군사 패권이 무기 성능이 아니라 산업 능력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다는 신호. 세 장면을 한번 겹쳐보세요.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은 배를 못 만들어 동맹을 부릅니다. 폴란드는 기술을 받아서라도 공장을 24시간 돌리려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값싼 무인 장비로 비싼 군대를 버텨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이 시대의 군사력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들고 얼마나 버티느냐로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편의 한가운데 지금 한국이 서 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한국이 받는 주목은 무기 성능 자랑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미국이 못 채우는 물량, 유럽이 급히 메워야 하는 공백, 전장이 새로 요구하는 속도, 그 세 가지가 동시에 한국의 생산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설계도를 들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우리는 실제로 뽑아낼 수 있는 공장을 들고 앉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쥔폐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한테 던져야 할 불편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울산이나 거제에서 군함을 못 만들고 외국에서 사와야 하는 날이 온다면 그때 우리 지역 주민들과 지역 의원들은 뭐라고 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게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발목을 잡은 지역구 정치라는 그 병은 미국만의 병이 아니에요. 산업 능력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정말 어렵고 정치는 언제든 그 능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교훈은 미국이 약해졌으니 우리가 잘 됐다가 아닙니다. 만들 수 있는 힘이 진짜 권력이고 그 힘은 생각보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쥔 이 기회를 우리 손으로 지켜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시험대입니다. 이 모든 흐름의
첫 번째 분기점이 바로 다음 달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KF-21이 다시 보일지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한 단계 올라설지 여기서 갈립니다. 이 결정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채널 구독해 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그 결과를 함께 짚어보시죠. 그 한 건이 우리 K방산의 다음 10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